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계속 굶을 수는 없고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벌들을 보면은 일벌과 여왕벌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사이즈가 벌써 틀려요. 그러면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입니까?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이 일벌로 태어났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될 수도 있고 여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2011년 4월호에 발표한 사실을 보니까 여왕벌이 먹는 그 로얄 젤리 속에 로얄 락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것이 똑같은 일벌인데 몇 배로 더 커지게 만들면서 여왕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왕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음식을 먹으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양학으로 설명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식단은 어떻게 짜면 될까? 그 식단 짜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그리고 시장에 가서 골고루 먹는다고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리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저것 사는데도 여전히 어떤 영양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먹은 식사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먹은 밥상이에요. 뭐가 빠졌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밥상, 또 김영삼 대통령의 밥상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밥상도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밥상은 더 초라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들이 먹는다고 해도 뭔가가 영양에 짝이 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적은 양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만큼은 항상 갖추어지도록 식단을 짜야 된다. 이제 디톡스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옛날처럼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다고 하지도 않고 갔는데 그냥 간다고 패 끼쳐서 되겠느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잡더니 부엌에 가서 밥상을 하나 딱 갖다 이 방에다 펼쳐 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가면 나중에 얼굴 보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엉거주춤 앉았더니 일단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딱 퍼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밥인가 하고 보니까 무밥이 나왔어요. 보통 때 먹지 않아 보는 괜찮은 밥 같다 생각이 됐는데 이제 또 부엌에 들어가서 국을 가지고 오는데 무국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무를 좀 많이 먹게 생겼구나 하고 또 기다렸더니 반찬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를 하얗게 썰어서 삶은 무나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무 실컷 먹게 생겼네. 근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지 부엌에 가서 또 반찬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생채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이 할머니 머릿속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또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깍두기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지 또 가지고 오는데 동치미 국물을 또 가지고 와요. 할머니는 대여섯 가지 반찬 내놨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땐 뭣밖에 안 나왔어요?
무밖에 안 나왔습니다. 웃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시장 가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사는데 영양학자가 보면은 여전히 뭔가는 하나 비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영양에 짝이 맞지 않으면은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영양이 제대로 써먹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방으로 저축만 되면서 비만이 오는 거예요. 비만도 사실은 영양 결핍증 질환입니다. 그게 영양이 짝만 다 맞았으면 에너지로 태워졌을 텐데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태워지지 않고 그냥 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사발을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 짝을 져서 식단을 짜서 먹어야 된다. 이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식물을 키우면서 이 리비히라고 하는 학자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줘봤습니다. 질소도 줘보고 칼륨도 줘보고 인산도 줘보고 여러 가지를 줬는데 양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줬더니 이 식물이 어떤 비료를 준 것만큼 자라는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준 비료만큼 자랄까요? 제일 적은 양을 준 것만큼 자랄까요? 이 식물이 자랄 때에도 영양소가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서로 짝이 맞아야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짝이 맞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소까지만 자라고 그 이상 더 넘치게 주는 것은 전부 흘러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이런 물통 보신 적 있죠? 여기다 물을 부어보면은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제일 낮은 널판지까지 채워지고 아무리 물을 덮어도 나머지는 다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똥통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고도 했는데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짝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만큼 건강한가? 그 중에 제일 낮은 영양소 수준만큼만 건강하고 나머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건 다 흘러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잘 먹는 걸 얼마나 더 많이 먹었어?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제일 못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더 먹어줘야 그거 더 먹어주는 것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 아무리 자랑해봤자 교만죄에 빠질 뿐입니다. 그거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 성품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것만큼만 성품이 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기를 원하면 내가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잘하게 하면은 쑥쑥 그것만큼 좋아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짤 때에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아무리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 짝이 맞도록 식단을 짜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양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는 영양소가 있어요. 장작처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타는 영양소가 있고 장작만 있다고 해서 태워지는 것은 아니죠. 얘를 태워주는 불쏘시개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불쏘시개 영양소는 양은 적지만 이 불쏘시개가 없으면 아예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타는 영양소가 있고 그것을 양은 적지만 태워주는 영양소가 있는데 타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라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어요.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주 양은 적지만 얘가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태워주는 영양소라 불쏘식의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 짝을 져서 먹으면 힘이 들지 않지만 한 광주리를 먹어도 이 짝이 안 맞으면 신물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배가 고픕니다. 아랫배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먹기 시작을 하는데 5대 영양소를 짝을 짓도록 해보자. 그러면 이 나이에 다시 영양학과 갈 수도 없는 거고 90 먹은 할머니라도 밥상을 딱 보면은 0.1초 만에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결핍됐는지를 딱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잘 들으면은 무엇가 부족한지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탄수화물을 우리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주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먹었다면 탄수화물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곡식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곡식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은 뭐가 있을까요? 쌀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 조, 수수, 이런 곡식이 없는 밥상이라 아무리 많이 차려놨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착 보면은 곡식 종류를 하나는 내놓고 탄수화물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쌀로 갈까 밀로 갈까 뭘로 갈까? 이걸 먼저 하나만 먹지 말고 가능하면은 다 색깔이 틀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면 더 좋은데, 쌀로 간다고 하면은 쌀 중에서도 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떡국으로 나올 수도 있고 떡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하여튼 곡식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곡식으로 나올 때 꼭 유념해야 될 내용은 껍질 깐 것 말고 껍질이 있는 통곡류를 꼭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먹는데도 왜 병이 걸리느냐? 통곡류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통곡류라고 하는 것은 현미밥, 통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백미냐 통곡류냐 이걸 꼭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쌀을 보면은 이제 왕겨를 하나 벗겨내고 보면은 누르스름한 껍데기가 있죠. 그것까지 다 먹으면 현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르스름한 껍질 속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29%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적지만 29%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백미를 만들려면 이걸 벗겨내야 되겠죠. 벗겨내는 과정에서 쌀 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쌀 눈이 이게 생명의 씨앗 아니겠어요? 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쌀 눈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백미 속에는 5%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만 먹는 사람들은 95% 진짜 영양소는 다 벗겨서 돼지한테 주고 나는 5% 찌꺼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쌀 백미는 물론 칼로리는 있습니다. 장작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불태우기 위한 불쏘시개는 전부 현미 껍질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먹었다 하면은 꼭 통곡류를 먹자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뭐 백미도 칼로리다 있던데 칼로리에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칼로리가 있습니다, 백미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먹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칼로리가 내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태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미는 분명히 장작은 있지만 불쏘시개를 다 떨어뜨려 놓고 먹었기 때문에 태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칼로리가 있지 칼로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영양학자들은 MT 칼로리 식품, 칼로리 공백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백미가 장작이고
그걸 감싸고 있는 현미 껍질이 불쏘시개인데 백미는 그 불쏘시개를 다 벗겨내고 먹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칼로리가 있는 포도당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가 이제 소화가 돼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은 이게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산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비타민 B1과 아주 적은 양의 미네랄이 필요해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쏘시개가 있을 때는 얘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불태워지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미만 먹으면 불쏘시개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몇 칼로리 먹었어. 그런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면은 꼭 뭘 먹어라? 현미나 통미를 먹도록 하자.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전부 농약 줘가지고 쌀을 키우는데 그 농약 준 쌀을 하나라도 더 벗겨진 백미를 먹어야 농약이 좀 적지 않겠느냐? 아주 깔끔 떠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육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가진 백미와 현미에다가 농약을 준 백미와 현미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쥐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칼로리라고 하면은 백미 속에 더 농약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현미 속에 농약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현미. 벗겨내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농약이 현미 속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쥐에게 이걸 먹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먹이고 나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속에 이 농약 성분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백미를 먹은 쥐가 몸속에 농약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달라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현미에 농약이 더 많았는데 내 몸에는 더 현미 먹은 사람이 농약이 적은가 하고 보니까 현미 속에는 껍질 속에 섬유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거칠거칠하다고 자꾸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 현미를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농약 성분을 섬유질이 수세미처럼 딱 끌어안고서 내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과 함께 다 버려주기 때문에 이 몸속에 남아 붙어 있는 그 농약 성분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 안 친 쌀을 먹는 게 물론 답이겠지만 농약을 쳤을지라도 뭘 먹는 게 더 좋다? 현미를 먹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이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고 SBS TV 방송에서 우리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실험을 사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백미를 먹는 고등학생들 머리털럭을 뜯어가지고 그 속에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됐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알루미늄은 24%의 학생들이 정상치보다 높이 축적이 돼 있었고 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은 37%를 더 많이 축적이 돼 있었어요. 정상보다 높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육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현미밥을 주기 때문에 그 현미밥을 먹는 아이들은 어떨까 하고 머리털럭을 뜯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알루미늄은 정상치보다 높은 아이들이 8%밖에 되지 않았고 수은이 정상치보다 높은 아이들은 2%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 이를수록 뭘 먹는 게 좋다? 통곡류를 먹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밥상을 차릴 때 와플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무조건 뭐는 하나 들어가야 된다? 곡식은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결국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근육도 뼈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수명이 되면 죽어요. 오늘 머리털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만들어져야 대머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 세포들은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단백질은 뭘 먹어주면 될까요? 콩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데 많은 연구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고기 단백질을 그만 먹고 콩 단백질을 꼭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상에서 착 한번 0.1초를 봤는데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콩 종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몇 끼마다 콩으로 나오든 콩밥으로 나오든 콩조림으로 나오든 두부로 나오든 뭐 비지찌개로 나오든 두유로 나오든 어떤 형태로든지 콩 종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은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을 먹지 말고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먹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 고기 좋아하는데 그런데 고기 속에 단백질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중에 30%가 지금 고혈압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젊은 나이에 죽고 나이 들어서 지팡이 잡고 다니고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이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먹는다고 해서 혈관, 심장 다 막혀버리고 치매 오고 뇌졸중 오니까 그걸 꼭 먹어야 되느냐. 그보다 조금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단백질이 어디에 들어있다? 콩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팅건 박사가 발표한 것을 보면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은 이빨의 구조와 그리고 또 음식을 씹는 모양과 장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사람은 이 이빨이 앞니가 칼처럼 만들어졌고 어금니가 맷돌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이빨 구조가 되어 있고 음식을 씹을 때도 상하 좌우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갈면서 먹고 있고 거기다가 내장이 길어서 고기를 먹으면 이 채소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독소가 장 끝부분에 가서 결국은 흡수되면서 대장의 용종이나 직장암이나 치질이나 이런 걸 많이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고기 단백질을 멀리 해보자. 그리고 이 고기가 옛날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고기는 약물로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기하고는 인사를 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전에는 독소로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진 옷 입고 더러운데 앉아봤자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목욕하고 깨끗이 빨아서 대리비질한 옷을 입고 더러운 의자 앉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이번에 독소가 싹 빠져나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개장을 먹어도 괜찮았고 라면을 먹어도 괜찮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젠 내 몸이 달라졌어요. 독소 흡입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독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해진 몸 속에 그 독소가 많이 있는 음식을 이렇게 힘들게 청소했는데 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영양학을 옛적에 좀 공부하신 분이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단백질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콩 속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보다도 질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옛날 영양학을 공부하신 분이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 실험을 한 걸 보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쪽은 육식을 하게 했고 이쪽은 채식을 하게 했더니 육식을 한 쥐는 괜찮은데 고기를 하나도 안 주고 채식만 한 쥐는 시간이 지나면서 털이 다 빠져버리고 피부가 다 헐어버리면서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고기를 하나도 안 먹고 완전 채식을 하면은 단백질이 소화됐을 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몸에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필요한 만큼 합성이 되지만 절대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이 어른들은 8개가 있고 이 아이들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속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학자들은 이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채식 속에도 곡식 속에도 이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다 들어있질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완전 단백질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곡식만 먹는 채식을 하면은 결국은 필수 아미노산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이쪽은 육식, 이쪽은 채식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실험을 했나 보니까 채식을 했는데 쌀만 줬거나 아니면 보리만 준 거예요.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자, 쌀만 줬어. 채식이에요? 육식이에요? 채식입니다. 그렇게 먹이면 지금도 털이 빠져요. 왜? 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백질 있지만 다 안 들어있어요. 보리쌀 속에도 단백질 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만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먹으면 털 다 빠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람이나 쥐가 쌀만 먹는 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쌀도 먹고 뭐도 같이 먹을까요? 보리쌀도 같이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현실성 있게 쌀과 보리를 같이 섞어서 먹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쌀 속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보리쌀 속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이 속에 들어가서는 같이 합해지면서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털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은 쥐는 그 고기 속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으로 일찍 죽는데 이렇게 짝을 잘 맞춰서 먹은 쥐는 오히려 더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도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어떤 영양소라도 결핍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대 영양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단지 어떤 하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식단 짜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더 완전하고 이 콩이나 이 곡식 속에 있는 단백질은 좀 질이 낮은 단백질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이 단백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온전히 들어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한 식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1.0 만점 단백질이다. 1등급 단백질이다. 그랬고 일부분만 있으면 0.7, 0.4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소고기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1.0, 1등급 단백질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있는 대두콩, 대두콩이 무슨 콩이에요?
메주콩을 검사를 해봤더니 소고기 단백질과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1.0 만점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완전히 끊을 때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식이냐 채식이냐 연구한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꾸 문제 있다고 옛날에 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채식을 해도 5,000년 동안 채식을 해온 민족입니다. 고기 먹어봤자 1년에 한 서너 번 명절 때만 먹으면서 5,000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한국 사람들만큼 콩이 많이 있는 나라가 없고 콩요리법이 한국 사람처럼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을 즐겨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완전 채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딱 밥상을 보는데 뭐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콩 종류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단 짜는 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는지 몰라요. 미국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박관서 씨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그렇게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미국을 갔더니 고기값이 너무 싸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매 끼마다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천국 왔어, 천국. 매 끼마다 고기 먹는 이 나라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그렇게 30년을 먹었더니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자꾸 달라붙어서 혈관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중에서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겼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썩어 들어가는데 무슨 연고를 발라서 이걸 치료를 하겠어요? 무슨 병원을 다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목까지 다 썩어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목숨을 부지하려면 손목, 발목을 잘라야 된다. 수술을 권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목, 발목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손목 절대로 못 자른다 하고 도망 나와 버렸어요. 한 달 동안 민간요법을 열심히 했는데 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손목 없이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르세요 하고 손목을 딱 내놨더니 막상 자르려고 하니까 또 너무 아까워.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많이 썩은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릅시다.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잘라내고 이제 병원을 딱 나오다가 백투 에덴 힐링 캠프를 한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본 거예요. 2주를 기다렸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질병들은 재수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만 골라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제거할 게 너무 많아. 제거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5일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손을 딱 내미는데 이것 좀 보세요. 첫날은 이게 썩어 들어가는 손이라 새카맸는데 손에 혈색이 도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살아남되는 겁니다. 얼음처럼 찬 손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발가락도 썩어 들어가서 특수 신발을 맞춰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아장아장 걸었는데 쿵쿵쿵쿵 걸으면서 발가락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날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붕대 아직도 붙어있는 이 손가락을 딱 들면서 내가 백투에덴을 2주일만 먼저 알았어도 이것도 안 잘랐어도 됐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혈관이 막혀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혈관을 막히도록 만들어주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단백질을 멀리 하시고, 이제는 더 좋은 단백질이 콩 속에 들어있으니까 콩 단백질을 매 끼마다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지방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은 뭘로 먹어주면 좋을까요? 고기 속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씨앗 종류와 견과류 속에 기가 막힌 지방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끼마다 견과류는 어떤 형태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견과류 먹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견과류를 얼마나 안 먹는지 견과류 먹는 날을 정해놨어. 정월 대보름날 딱 한 번 먹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 먹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지 대보름날 견과류 딱 하루 먹었더니 부스러움이 다 치료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민족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견과류가 꼭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살짝 손가락으로만 잡을 정도의 견과류를 몇 끼마다 먹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채식을 할 때는 견과류가 무조건 나와야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아주 비싸고 고급 식당을 많이 가지만 그렇게 고급 식당인데도 없는 게 있어요. 5대 영양소에서 견과류가 나오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견과류가 없어요.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요양원에서도 비싸다고 하는 이유로 견과류가 안 나오는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꼭 이 지방은 동물성 지방으로 섭취할 것이 아니라 식물성 지방으로 섭취를 하자. 견과류만 빠지지 않고 먹으면 고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고기는 안 먹고 견과류도 안 먹고 흰밥만 먹고 그러면 내 속에 지방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세포는 알아요. 옛날 먹던 그 고기 속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가 자꾸 땡기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채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고기를 그만 안 먹는 대신에 콩을 꼭 먹고 뭘 먹어야 된다? 견과류를 꼭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방이 다 지방이 아니고 여러 종류로 지방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방이 뭐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 영양학을 공부해 보면 이 지방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봐도 오메가3 지방, 오메가6 지방, 오메가9 지방,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뭐 필수 지방산, 시스 지방산, 뭐 너무 이름이 많은데 지방이면 지방이지 뭐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붙여놨을까? 왜? 지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영양학을 공부해도 이게 헷갈리는데 이 시간에 지방을 간단하게 한 2분 만에 지방학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이라고 하는 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 화학 구조식을 보면은 탄소가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로 탄소끼리는 줄로 묶여 있는 그런 연결고리인데 그 탄소가 양쪽 팔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손끝에는 수소가 붙잡혀 있어요. 이런 사슬고리를 우리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르게 붙였느냐? 특성이 달라지는데 그 탄소가 양쪽 팔을 쫙 벌리고서 그리고 그 손에 수소가 빈 곳이 하나도 없이 꽉 찰 정도로 수소가 다 붙어 있다. 수소가 빈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포화가 된 그런 지방이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포화 지방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밑에 보니까 탄소가 있는데
수소를 잡지 못한 빈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불포화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이름을 달리 붙였느냐? 특성이 틀려요. 포화 지방은 빈틈이 없기 때문에 밀어도 아주 견고하겠죠. 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로 동물성 지방에 이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은 밀면 밀어질 것 같죠? 밀렸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출렁거립니다. 상온에서. 그래서 주로 액체 상태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이 식물성 지방 속에 이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방인데 세포의 막을 포화지방으로 만들었다. 그럼 빈틈이 없어서 영양소도 들어갈 수가 없고 독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지방은 꼭 불포화 지방으로 세포의 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불포화 지방에서 탄소가 비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다른 데는 한 줄로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은 몇 줄로 묶여 있어요? 두 줄로 묶여 있어요. 두 줄로 묶여 있는 곳이 강할까? 한 줄로 묶여 있는 곳이 강할까? 연결고리가 어디가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두 줄이 더 견고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왜 두 줄인가 하면 탄소가 한쪽 손이 비었어요. 수소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하나가 비면 옆에 탄소도 꼭 같이 쌍으로 빈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손은 있는데 수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외로운 우리끼리라도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서 끈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묶였으니까 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탄소를 수소가 한쪽에서만 잡아당기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당기면 얘가 밑으로 처지겠죠. 그런데 얘가 안 끊어지려고 버티니까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이중결합이 있는 곳이 미세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얘가 이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쫙 열어주면서 영양소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막은 무슨 지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도 또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져요. 왜? 특성이 달라지니까. 자, 여기 이쪽 왼쪽에 첫 번째 탄소에서부터 헤아려 보니까 첫 번째 빈 부분이 몇 번째 탄소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런 지방은 오메가 3 지방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자, 밑에 건 몇 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옵니까? 여섯 번째. 그래서 무슨 지방이라고 부르자? 오메가 6 지방이라고 부르자. 오메가 9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홉 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달리 붙였느냐? 이렇게 빈 부분은 영양소가 들어갈 문이라 그랬으니까 오메가 3는 초반전부터 빈 부분이 나오니까 세 군데가 빈 부분이 있습니다. 오메가 6는 두 군데, 오메가 9은 한 군데. 그러니까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이 지방은 어떤 지방으로 만들면 제일 좋을까요? 오메가 3, 문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달리 붙일 필요가 있게 됐는데 오메가 6는 비어있는 문이 두 군데, 오메가 3는 비어있는 곳이 세 군데. 그래서 오메가 3 그러는 거예요. 제일 고급 기름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 3가 이제 활성산소가 날라오면은 포화지방은 날라와도 잡을 빈손이 없어요. 돼지고기 기름 부뚜막에다 그냥 올려놔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색깔이 금방 새카만해져요. 빈손이 날아가는 산소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것을 산화됐다 그러고 기름기에 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6 기름이 더 빨리 산화가 될까요? 오메가3가 더 빨리 산화가 될까요? 오메가3가 잡을 손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고급 기름일수록 오히려 산화가 더 잘 됩니다. 보관을 잘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겠어요. 기름 중에서 우리 몸을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가장 나쁜 기름을 우리는 무슨 기름이라고 불러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지방은 이렇게 꺾기 한 것은 이하 동문이라는 뜻이에요. 다 양쪽 손에 수소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고, 여기 수소를 한쪽이 잡고 있지 못하는 이중결합 부분만 확대시켜서 지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수소를 잡고 있는 방향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 동일한 이런 뜻인 시스 결합이다, 시스 지방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불포화 지방은 세포에 막을 만들어주는 좋은 지방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높은 온도로 부글부글 끓이면 이게 틀어져 버려요. 자, 어떻게 틀어지는가 하면은 높은 고열, 고압을 처리를 해주면 얘가 뒤틀어져서 수소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수소가 원래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 남자가 반대 성인 여자로 변해버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 젠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 지방은 트랜스 지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불포화 지방입니까? 포화 지방입니까? 불포화 지방이 포화 지방이에요. 아직 비어있지 않습니까? 불포화 지방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잘 공부 못한 사람들은 불포화 지방은 다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세포가 세포의 막을 구성할 때 불포화 지방만 세포의 막 재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화 지방이 들어오면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별이 잘 안 돼요. 똑같은 불포화니까. 그래서 얘를 세포 막으로 갖다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포화는 불포화인데 이 수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져 버렸어. 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요. 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포를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지방을 매 끼마다 먹어야 되겠는데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겠다고요? 다른 지방이 아니고 식물성 지방, 견과류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네 번째는 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땔감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로 태워지기를 원하면은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리 한 추럭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 수저를 먹어도 미네랄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좋은 미네랄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예, 해초류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렸다 그러면 어떤 종류든지 해초류가 하나가 나오면 미네랄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네랄을 먹기는 먹는데 미네랄은 두 종류로 또 나뉘어집니다. 무기미네랄이냐 유기미네랄이냐. 여러분, 철분이 부족하면은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서 빈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분이 부족합니다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어지러워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못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빨로 갉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철분은 무기철분이에요. 그건 우리 세포가 흡수를 못합니다. 결석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못 조각을 저쪽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얘가 다 썩어서 파수어지지요. 거기서 자라는 배추가 요 철분을 딱 빨아먹으면은 배추 속에서는 이 무기철분이 유기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유기철분은 우리 세포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각종 미네랄이 결핍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미네랄을 어떻게 골고루 잘 먹어줄 수 있을까? 이 지구상의 미네랄은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철은 불로 태워도 철이고 썩어도 철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토양 속에 많은 미네랄이 지금 다 들어있는데 그 미네랄을 식물이 빨아먹겠죠. 그러면 식물 속에 이 철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식물을 송아지가 뜯어 먹으면 송아지 몸속에 철분이 옮겨갈 뿐입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송아지가 죽었어. 그럼 썩겠죠. 그럼 썩으면 아무리 시체가 됐어도 철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쓸려서 어디로 결국 내려갈까요? 바다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각종 미네랄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닷물입니다. 아, 이제 알았다. 저쪽 여수 앞바다에 가서 이제 바닷물만 마시면 미네랄은 끝났네.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기 미네랄이라서 안 됩니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서 사는 놈들이 있죠. 미역이나 토시나 파래나 다시마나 얘들이 그 바닷물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그 속에 있는 무기미네랄을 미역이 딱 먹으면 유기미네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기미네랄로 바뀐 해초류를 사람이 먹으면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미네랄이고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그 해초류를 매 끼마다 꼭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네랄 먹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버리면 그게 또 잠재가 뜯어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미네랄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 차릴 때 꼭 무언은 하나 나오도록 차려주자. 해초류, 맨날 미역만 내놓지 말고 돌아가면서 자, 그렇게 해주는데 요즘에 바다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시대에는 다시마를 먹는 게 좋을까 안 먹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독극물들은 축적성이 있어요.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면 딱 달라붙어서 안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요즘 물고기가 축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즘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다시마도 축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 다시마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극물은 확대성이 있어요. 이 풀이 독극물을 자꾸 축적해놨는데 송아지가 딱 뜯어먹어. 그러면은 농도가 먹이 사슬이 뒤로 갈수록 더 확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버리면 큰 물고기 속에서는 이 독극물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더 확대됩니다.
확대성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큰 다시마가 작은 다시마 잡아먹었더라 하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뉴스는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 해초류는 확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이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또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배출성인데, 이 생선은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독극물은 그대로 우리 몸속에다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나 해초류 속에는 알긴산과 같은 기가 막힌 섬유질이 있어서 축적성으로 약간의 독극물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끈적끈적한 섬유질이 독극물을 딱 끌고서는 우리 몸속에 흡수되도록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과 함께 다 배출을 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해초류는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해초류를 미네랄의 보물창고이니까 매 끼마다 돌아가면서 하나 정도는 나오게 하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비타민입니다. 바이타민, 영어로 바이타민.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아민. 근데 바이는 이게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어줬어도 이 바이타민을 안 먹으면 생명의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양은 적지만 이 비타민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비타민은 무엇을 통해서 먹어주면 좋겠어요? 알약으로 먹어주는 합성 비타민이냐 천연 비타민이냐, 이걸 꼭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의학 저널에서 지금 먹고 있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이 합성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비타민 A를 먹은 사람들은 16%가 더 빨리 죽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봤고,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7%가 더 빨리 죽고, 비타민 E를 먹는 사람들은 4%가 더 빨리 죽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이 비타민이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구조식은 똑같을는지는 모르지만 당근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하고 공장에서 만든 이 합성 비타민이 입체 구조식은 틀리더라. 입체 구조식이 틀리니까 이 세포는 그것까지 구별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받아먹고 질병이 치료가 되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은 싫다고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피 속에 흘러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으면서 얘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타민이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속에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뭐가 나오면 좋겠다?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비타민이 종류가 다양하고 이 종류별로 우리 몸을 도와주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 이제서 영양학과 들어가서 배우려면 끝이 없고 한 학기를 배워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 만에 과연 어떤 걸 먹으면 내 몸의 오장육부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비타민을 다 먹어줄 수 있는지, 이것은 양방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밥상을 차릴 때에 무조건 탄수화물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곡식 중에 하나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만드는 곡식은 있어야 되고, 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는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콩 종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의 막을 만드는 지방질, 견과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미네랄을 먹어야 되니까 뭐가 하나는 나와야 돼요. 해초류는 들어가야 되고, 다섯 번째
과일과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비타민 학 공부 안 했어도 5가지 컬러가 맞도록 나오면 되는 거예요. 채소까지 포함해서 밥상 전체가 5가지 색깔이 맞도록 해주면은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비타민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녹색 식품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밥 먹을 때 녹색은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면 좋아요. 한 끼에 다 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러면은 하루 3끼를 다 통합해보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된다. 요렇게라도 맞춰주면 돼요. 자, 녹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간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방은 왜라고 부르면 한방 맞아요.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제일 큰 한의과대학에서 양방영양학과 한방 식이요법학을 같이 가르쳐 보니까 미국 애들은 죽어도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방으로 가리키고 양방으로 증명을 하면서 가르쳐 줬더니 아주 초인기 학과가 됐었어요. 자, 왜 녹색을 먹으면 간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한방에서는 얘기할까? 양방으로 보면은 왜 녹색으로 보일까요? 그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녹색으로 보일까요?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엽록소라고 하는 항산화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뿌리에서 그 지저분한 물을 빨아들입니다. H2O. 그리고 이 잎사귀에서 지저분한 CO2를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독소를 엽록소는 분해를 시킵니다. CO2라고 하는 우리 코에서 나간 독소를 딱 잘라가지고 탄소를 뜯어내는 분해력이 있고, 그리고 뿌리에서 뽑아 올린 H2O에다가 그 탄소를 갖다 붙여주는 합성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CH2O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탄수화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의 특성은 독소를 분해시키고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합성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색 식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오장육부 중에서 내가 어디 가서 살까 하고 투어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쭉 다녀보니까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를 찾아가 보니까 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분해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으로 합성해주는 것이 간인데, 이 간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분해하는데도 힘이 떨어지고 합성하는데도 힘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이 녹색 식품이 들어오니까 야야야야, 너 나처럼 이 독소 분해시키고 또 합성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너 여기 와서 좀 살아라. 네가 필요하다. 나 혼자는 너무 역부족이야. 다른 장기는 가도 본청맘청 인사도 안 했는데 여기선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나오라고 당기는 거야. 어디로 갈까요? 오라고 하는 데 가지 뭐 밥 먹으라고 인사도 안 하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녹색 식품은 양방으로 봐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간으로 가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또 빨간색 식품이 나와야만 됩니다. 적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심장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양방으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빨간색이 왜 빨간색인가 하면은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 토마토 속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고 빨간 수박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 빨간색 식품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했을까 하고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비타민은 열에 약합니다. 비타민 C 같은 거 열만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만큼은 아주 특이하게 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힘을 내는 그런 특별한 비타민입니다. 이런 빨간색 라이코펜 비타민이 딱 몸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뜨거운 장기가 어디예요? 불의 장기, 심장 아니겠습니까? 용광로 아니겠어요? 다른 비타민은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들어가면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더 신이 나는 겁니다. 라이코펜은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심장으로 쫓아내도 가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방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또 노란색 식품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색 식품은 한방에서 위장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방으로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노란색 식품은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는 특별히 점막세포 있는 부분에서 방어전선을 펼쳐주는 항산화제다라고 양방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점막세포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은 것이 위장점막세포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다 죽어요. 죽은 것만큼 재생이 안 되면 위가 헐어서 위장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식품을 먹으면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 위장에서 야 지금 이거 점막세포 다 죽었는데 너 점막세포 활성산소 막아주는 능력이 있고 요거 재생시켜주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위장 와서 좀 도와줘라. 당연히 노란색 식품인 베타캐로틴은 어디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위장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또 하얀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위장을 폐를 보호해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 하얀색 식품에는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똑같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날라오는데 하얀 색깔은 요 가시광선을 어떻게 할까요? 100%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100% 흡수하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100% 흡수하면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방적으로는 하얀색 식품은 반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입구에 있는 장기가 기관지 아니겠습니까? 감기가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기관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감기라고 하는 놈이 우리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딱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들어갈지 말지 막 망설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주 면역력이 강하면은 들어오려다가 나가버릴 때도 있고 내가 약하면 들어와서 기관지에 그냥 둥지 틀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얀색 식품이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 폐에서는 나쁜 놈 들어올 때마다 자꾸 반사를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야야야 내가 지금 나이 들면서 이 폐가 너무 약해졌다. 너 감기 같은 거 나쁜 사기 들어올 때 반사하는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 여기 좀 들어와서 나 좀 도와줘라. 하얀색 식품은 어디를 건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기관지. 옛날에 이런 광고 들으셨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도 알아. 용각산. 네? 여기서 가래가 삼켜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먹으면 가래가 싹 없어져요. 목이 깨끗해집니다. 그 용각산의 주 재료가 뭐냐? 하얀색 식품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지가 거렁거렁하고 가래가 꼈고 목소리가 가래가 걸려서 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게 바로 도라지 아닙니까? 감기가 들어와서 기침이 자꾸 날 때에 하얀색 배를 꿀과 함께 푹 삶아서 먹으면 그냥 나가는 경우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약한 감기는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하얀색 식품은 폐를 강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검정색 식품을 또 먹어야 되겠는데 검정색 식품은 신장을 보호해 준다라고 한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양방학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검정색 식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검정색 검정색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장기 중에서 신장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 세포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 찌꺼기 다 끌어다 그냥 버리면 그 쓸모 있는 것도 아직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장으로 모든 찌꺼기를 가지고 가서 아직도 쓸모 있는 단백질, 아직도 쓸모 있는 미네랄, 얘들을 다 흡수하는 게 신장 아니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단백질도 흡수를 다 못해서 오줌으로 나가. 이걸 단백뇨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단백질 섞여 나오는 거 보니까 신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에게 검은색 식품이 딱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야, 여기 좀 들어와서 나 좀 도와줘라. 너 흡수하는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검정색 식품은 당연히 누구를 보호해주겠어요?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아무리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꼭 5가지 색깔을 맞춰서 먹도록 하자. 그러면은 5대 영양소를 갖추면서도 마지막에 5가지 색깔이 맞았는지를 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넣는 식단 짜기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요렇게 하면 조금 먹어도 힘들질 않아요. 활력이 넘칩니다.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배워서 이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백투 에덴에는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잘못 먹어서 축적된 독소를 버려주는 디톡스 프로그램, 비우기 프로그램.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다 청소가 됐으면 이제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지금 공부한 것처럼 5대 영양소 짝을 져서 먹어주고, 또 내 몸에 나쁜 건 먹지 않고 좋은 것을 먹어주는 건강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비우기 프로그램만 했지만 이제 비우기와 채우기를 조합을 잘 이루면서 하시면 놀라운 건강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지금 디톡스를 했어도 험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독소가 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공기로도 들어오고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들어와요. 그러면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은 손발만 씻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독소가 좀 쌓인 것 같아. 그러면은 하루짜리 디톡스를 해도 돼요. 100% 디톡스가 다 끝났다. 그러면 하루짜리만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줘도 언제나 건강합니다. 또 이게 좀 쌓인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달에 일주일을 해줘도 돼요. 아직 독소가 안 빠진 사람은 한 주 디톡스하고 한 주 먹고 한 주 디톡스하고 한 주 먹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난 내친 김에 그냥 싹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한 달을 쭉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우기와 비우기를 교대로 하면서 모든 질병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디톡스를 하면은 2번째부터는 거짓말처럼 거뜬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디톡스를 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한 주 일만 하면은 배가 쏙 들어가요. 배 나온 거 염려할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일평생 한 번 하는 작업으로 하는 사람은 건강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 독소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디톡스를 배웠으니까 중간중간 내가 봐도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인 것 같다.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기에 한 번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 형편에 맞게끔 중간중간 평생을 해주면 내 몸은 언제나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처음으로 디톡스라고 하는 걸 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이분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 한 사람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독소는 다 오늘부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일단 보식을 하시고 다음에 또 한 번 디톡스를 하면은
금식을 할 때는 두 번째 하면 더 힘들고 세 번째 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할 때 뼈도 다 빠져나갑니다. 근육도 다 빠져나갑니다.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할수록 옛날보다 몸은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는 여러분들이 먹은 게 정말 양은 적지만 밥을 2사발 먹을 때보다도 지금 결핍된 영양소는 더 많이 먹은 겁니다. 여기서는 증명이 안 되지만 설악산에서는 첫날 모든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디톡스를 하고 밥 하나도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또 영양소를 검사를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칼슘은 다 빠져나가요. 미네랄 다 결핍됩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 이 디톡스를 한 사람들은 안 먹었는데 칼슘이 증가돼 있어요. 안 먹었는데 칼륨이 증가돼 있어요. 안 먹었는데 아연이 증가돼 있어요. 이게 청호식이나 이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이 방법대로만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좀 고생한 거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이 강의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안 들어 머리 아픈 거 없습니다. 한 2번까지는 아플 수 있어요. 이번에 청소가 안 끝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대청소가 완벽하게 끝난 사람은 머리 아픈 것도 없습니다. 찌뿌둥한 것도 없어요. 목소리도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힌 디톡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시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6,000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